네, 안녕하세요. 상무론 사전 제작 강의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제운송 파트 살펴보고 있죠. 어, 해상 운송에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 유형인 부정기선 운송과 정기선 운송에 대한 부분을 살펴봤고, 그 중에서 이제 정기선 운송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 정기선 운송과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수단이자 우리가 이제 상무론을 이제 뭐 거의 한 10주 가까이 배워오면서 가장 제가 빈번하게 이야기를 했던 서류는 아무래도 선화증권일 겁니다. 그래서 그 선화증권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드디어 어, 정리를 하고 넘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선화증권에 대해서 이제 가장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한다라고 치면, 일단 선화증권이 가지는 기능은 뭐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운송인의 입장에서 물품을 받았다라고 하는, 물품을 선적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확인해주는 수령증의 역할을 수행을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송인이 물품 받았다는 영수증이자 수령증인 거죠. 그거 없이 그냥 물건을 운송인한테 주고 운송인이 아무런 뭐 어떤 뭐 수치증이나 영수증이나 뭐 증빙 서류 이런 거 안 주고 그냥 물건 뭐 운송인이 뭐 사기로 쳐서 가져갈 수도 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중요하고, 선화증권이 또 중요한 것이 운송계약의 증거 서류입니다. 별도로 운송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품 운송계약이라 할지라도. 하지만 대다수의 소액 하주, 소량 하주의 경우에는 그것이 뭐 특별히 어떤 뭐 복합 운송을 하거나 뭐 아니면 이게 뭐 어떤 컨테이너는 어디로 보내야 되고 어떤 컨테이너는 또 저기로 보내야 되고 막 그렇게 복잡한 운송 내용이 아니라면 뭐 별도의 운송 계약서를 작성하기보다는 그냥 운송 계약 체결하고 그냥 이게 뭐 그냥 어플리케이션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 개별적인 단순한 계약을 체결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생성되는 어떤 운송 계약의 증거는 선화증권이 다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실질적으로, 실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선화증권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운송인이 물품을 받았다는 증거이면서 운송계약의 증거이기도 한 겁니다. 그렇지만 이게 단순히 이 두 가지의 증거적 기능만 있다고 해서 선화증권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가장 핵심적인 거는 세 번째, 이 서류는 권리증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화증권을 가지고 있다, 선화증권을 정당하게 소유하고 있고 소지하고 있다는 것은 이 선화증권과의 교환, 이 선화증권과의 상한으로 물품의 인도를 운송인에게 청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뭐 경우에 따라서는 지시식 혹은 지참인식으로 뭐 발행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갖고 있는 사람이 뭐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고, 그 선화증권에서 어떤 특정한 사람한테 권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당하게 그 선화증권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운송인에게 그 선화증권에 있는 내용 그대로, 선화증권에 분명히 물품의 명세가 적혀 있거든요. 그 물품의 명세 그대로 나에게 인도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선화증권의 가장 핵심적인 권한이고 기능입니다. 그러한 물품을 운송인에게, 그것이 운송 중인 물품이기 때문에 그 운송 중인 물품에 대해서 운송인에게 내놓으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뭘 의미한다는 거예요? 물품의 주인이란 뜻입니다. 물품의 권리를, 그 물품에 대해서 내가 인도를 청구할 수 있고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는 건 내가 그 물품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얘기인 즉슨 선화증권의 정당한 권리권자, 선화증권을 정당하게 소유하고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결국엔 뭐란 얘기예요? 물품의 주인이란 얘기입니다.
굳이 물품을 내가 물리적으로 혹은 뭐 어떤 통제하에 내 창고나 내 보관 장소나 내 공장에 실제로 내가 그 물건을 컨트롤하고 통제하고 보관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선화증권을 들고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무엇이다? 나는 물품의 주인이다. 그러면 실제 그 물건을 내가 남한테 주지 않고 내가 그 물품을 남한테 주지 않고 이 물품에 대한 권리증권인 선화증권을 다른 사람한테 준다. 종이 서류만 준다. 그건 단순한 종이 쪼가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 종이 쪼가리를 넘겨받는다는 행위를 한다는 것은 결국엔 뭐예요? 이 물품에 대해서 이 권리증권이 요구할 수 있는 청구를 요구할 수 있는 물품의 주인이 바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화증권이 중요한 서류인 거예요. 나머지 운송 서류는 쉽게 말해서 권리증권이 아닙니다. 선화증권 외에 다른 권리증권은 없어요. 운송 서류 중에 권리증권은 선화증권만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를 권리증권이라고 하기도 하고 교과서에서 뭐는 또 다르게 가치가 있는 증권이다 해서 유가증권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거나 명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건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이 선화증권의 세 번째 기능, 이 권리증권이 굉장히 중요한 선화증권의 기능이다라는 점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선화증권의 어떤 성질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성질들이 있어요. 이걸 뭐 지금 강의 자료에 있는 이 많은 성질들을 그냥 달달달달 외운다고 생각하면 복잡해요. 그러니까 그 저 말뜻을 한번 이해를 해보자고요. 채권이란 게 뭐예요? 채권이란 표현은 채권 채무 관계 때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선화증권과 관련된 채권 채무가 어떤 부분에 있겠어요? 선화증권을 내놓으면 뭐 쉽게 말하면 차용증을 내놓으면 돈 내놓으라고 하는 것처럼 선화증권을 내놓으면 물건을 내놔야 되잖아요. 그죠? 물품을 인도해 줘야 되죠. 운송인이. 예, 그렇죠. 운송인이 선화증권과의 상한으로 물품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채권 증권의 형식을 가지고 있고 요식 증권, 요식행위라는 걸 말하죠. 보통. 그러면 뭔가 틀이 규정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선화증권이 상법에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어야 된다, 뭐 그런 규정들이 있어요. 그리고 선화증권과 관련된 뒤에서 학습하겠지만 선화증권에 다양한 준거법들이 있습니다. 법적인 뭐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요식행위들을 채워 넣어야 되죠. 요인, 원인이라는 뜻이죠. 원인. 그래서 운송 계약이 있었고 그 운송 계약에 따라서 운송인이 물품을 인수를 해서 나오는 게 선화증권이죠. 문헌증권, 이거 선화증권이 무슨 뭐 구술로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운송인의 의무라든지 권리라든지 뭐 하주의 권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증권의 텍스트로 문헌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지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과 그러니까 선화증권을 넘겨주는 것이 어떤 효력을 가지죠? 물품을 넘겨주는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죠. 그래서 물품 인도를 할 수 있는 상징적 인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증권이고, 자, 그리고 수하에 있는 운송인에게 이 선화증권 원본 정통을 제시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정당한 권리권자인 것을 증명한 경우에 물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화증권을 예를 들어서 권리가 없는 사람이 작물로서 취득을 해서 제시를 했을 때 받아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정당한 권리권자로서 선화증권 원본을 제시를 했을 때만 물품을 받아갈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선화증권의 상한으로만 당연히 물품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물품의 처분은 반드시 선화증권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채무를 갚으면
채무를 변제받는 그러한 효력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선화증권상의 권리자로 지정된 자가 배서의 방법으로 증권상의 권리를 양도할 수 있는 그러한 유가증권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적된 물품의 동일성을 보증하는 권리 의무를 표시하고 물품의 처분권이나 인도 청구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권리가 있는 증권이죠. 그리고 선화증권은 뭐 뒤에서도 다시 얘기하겠지만 배서나 교부에 의해서 넘겨줄 수가 있어요. 유통을 목적으로 합니다. 뭐 그 에어웨이 빌이나 이런 것처럼 비유통 서류가 아니에요. 이것은 이러한 선화증권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넘겨줄 수 있는 그러한 유통성을 지니고 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선화증권의 종류를 좀 살펴볼게요. 이 선화증권에 대한 종류는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뭐 기준이 있고, 제가 보통 뭐 어떤 종류, 뭐 분류 이런 걸 할 때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나눈다, 구분한다, 분류한다 이러한 것들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선화증권의 종류를 얘기를 할 때는 이게 발행 시기에 따라서, 사고 여부에 따라서, 수화인의 표시 방법에 따라서 뭐 이런 식의 기준을 가지고 그 선화증권을 이런 서류이냐, 이런 선화증권이냐, 저런 선화증권이냐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해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몇 가지 것들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선적선화증권이냐 그리고 선적선화증권이 아닌 수치선화증권이냐로 나뉘어서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5번 슬라이드에 있는 선적선화증권, 영어 표현으로 shipped BL, 뭐 다른 말로 onboard BL,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뭐냐면 본선상에, 그러니까 해상 운송의 그 선박이 이루어지는 주 운송 구간의 운송 수단에 물품이 선적이 되어 있을 때 발행되는 선화증권이 shipped BL, onboard BL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서류가 나와 있잖아요. 그 서류에 발행 일자가 찍혀 이 서류가 언제 발행됐다라는 날짜가 찍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찍혀 있는 날짜가 곧 뭐다? 물품을 선적을 했으니까 그 서류가 나왔겠죠. 그래서 그 선적 선화증권의 발행일을 물품의 선적일로 봅니다. 그리고 그 선적 선화증권이라고 볼 수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그 실체적으로 물품이 배의 본선에 적재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은 뭐 어떤 하물이나 뭐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안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선적이 안 된 상태에 있는 거를 뭐 선적을 한 것처럼 간주해서 발행되는 그런 거는 안 됩니다. 실제로 화물이 실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선적선화증권의 표현을 보면 지금 실례라고 나와 있는 것 중에 보면 shipped in a fair good order and condition on board vessel. 그렇게 그러니까 선박의 갑판 위에, 온보드 위에 물품이 외관상 좋은 상태로 선적되었다, shipped 되었다, shipping, 그러니까 이게 그 완료가 완전히 되었다. 이게 ing가 아니고 최종적인 완료가 이루어졌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뭐 다른 표현으로 로디드가 쓰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게 선적선화증권이고, 이게 왜 이슈가 되냐면 UCP 600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신용장 통일규칙에서 이 선화증권에 대한 수리 요건을 UCP 600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은행의 입장에서, 신용장을 발행한 은행의 입장에서 물품이 본선 적재되어서 수출국에서 떠나서 수입국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운송이 이루어져 그 물품이 선적이 되어서 완전히 출발을 했고 이것이 이동 중에 있고 목적지에 도착할 것이라는 게 개런티가 되어야 신용장 발행 은행 입장에서는 지급 확약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용장 발행 은행이 신용장의 수익자한테 요구하는 선화증권이 선적 선화증권입니다. 만약에 지금 여기 6번 슬라이드에서 얘기하는 수치
혹은 수령 선화증권이면 그것은 말 그대로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실제로 화물이 선박에 적재된 것이 아니라 운송인이 첫 번째 운송인 혹은 운송을 위한 어떤 특정한 그 사람이 대리인이나 그런 사람이 송화인으로부터 물건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실제로 이 화물이 목적지를 향해서 운송이 시작됐다. 배를 타고 떠났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수치선화증권이 제시되면 신용장 통일규칙 UCP 600에서 선화증권 수리를 안 해주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좀 올드 패션한 거예요. 올드 패션한 규정입니다. 뭐 요즘에 컨테이너 운송이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사실 하주, 수출자나 송화인의 입장에서 그냥 운송인에게 전달하고 그냥 FCL 화물이든 그게 LCL 화물이든 그 전달하는 걸로써 끝나는 것이지 이게 실제로 배에 언제 탔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가 참 곤란한 부분이거든요. 왜냐면 그건 다 운송인의 영업 영역이고 운송인이 알아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기선사들이 다 알아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시점을 뭐 딱 정해서 따로 그때 가서 선적선화증권이 나온다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복잡한 과정이긴 합니다만 이게 UCP 600이 개정이 안 되고 그냥 그대로 그 규정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문제가 계속될 수 있어요. UCP 600이 원하는 선화증권은 선적선화증권이어야 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다시 우리가 이 6번 슬라이드에 있는 수치선화증권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치선화증권은 리시브드 BL이라고 합니다. 리시브드 BL은 말 그대로 지정된 선박이 아직 부두에 안 들어와 있거나, 그러니까 출발항이 있는데 선적항이 있는데 여기 배가 아직 안 들어왔어. 그 지정된 배가. 아니면 부두에 들어왔어. 근데 선적은 아직 안 되고 화물이 뭐 창고에 있거나 컨테이너 야드에 있거나 뭐 그런 상태예요. 예, 그런 상태에서 운송인이 발행하는 선화증권을 이제 리시브드 BL 수치 선화증권, 수령 선화증권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 내용을 좀 이렇게 구분을 해 보면 지금 강의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정된 이런 표현으로서 발행된 선화증권도 있고요. 그리고 운송인에게 화물이 보관 상태인 있는 상태, 배는 아직 안 들어왔고 그 상태에서 발행되는 보관 선화증권도 있을 수 있고 배가 들어왔고 실제로 물품의 본선이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항구 선화증권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뭐 인텐디드가 되어 있든 뭐 운송인이 배가 아직 안 들어서 보관을 하든 배가 항구에 들어왔지만 아직 실제로 물품 선적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결론적으로 물품을 선적을 하는 도중인 것이지 선적이 완료되지가 않은 그런 상태이거든요. 근데 물품에 대한 통제나 물품에 대한 수령은 운송인이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그 운송인이 선화증권을 만들어 줄 수는 있는 거야. 근데 아직 선적이 완료되진 않았어. 그렇게 했을 때 나오는 선화증권이 수치 선화증권이죠. 근데 결국에는 운송인이 뭐 계속 뭐 선적을 안 할 거예요. 운송인이 사업을 할 거고 해상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배에다 싣고 그 배를 출발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에는 조금 있어서 며칠 뒤에 지나서 선적이 이루어질 거란 말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실제 수치 선화증권이 먼저 나가고 그 뒤에 실제 선적 행위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실제 선적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 앞에 발행한 수치 선화증권에다가 추가적으로 표시하거나 추가적으로 별첨을 시키거나 추가적으로 그 내용을 기입하는 방식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온보드 노테이션, 온보드 엔돌스먼트, 본선적재 표기, 한국어로는 본선적재 표기라고 하는 책도 있고 본선적재 부기, 그러니까 부가적으로 기록한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본선적재 표기나 본선적재 부기나 온보드 노테이션이나 온보드 엔돌스먼트나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엔 뭐야? 수치 선화증권이 나왔는데 실제 배에다가 화물이 선적하는 행위가 이루어졌어. 그러면 그 실제 선적이 이루어졌습니다를 표시를 해두는 거예요. 추가적인 기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2013년 5월 1일 날 운송인이 화물을 받았어요. 리시브드 했어요. 그래서 리시브드 BL이 발행됐어요. 수치선화증권이 발행됐어요. 근데 저 하얀색 부분 있죠? 강의 자료 왼쪽에 하얀색 부분에 onboard notation이라고 적혀 있고 영어 표현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Shipped on board vessel A, May 3rd. 5월 3일 날
실제로 선적이 됐다라는 것을 표시를 한 거예요. 추가로 스티커를 붙이든 스탬프를 찍든 손으로 쓰든 손으로 쓰고 뭐 뭘 하든 아니면 이제 요새는 이제 다 이 도큐멘트니까 거기에 뭐 이렇게 문구가 뜨든 뭐 그런 식으로든 어쨌든 본선에 적재했다라는 것을 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경우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수치선화증권이 뭐가 되느냐? 수치선화증권을 온보드 노테이션을 붙이면 그 선화증권은 더 이상 수치선화증권이 아니고 온보드 BL이 됩니다. 선적 선화증권이 돼요. 처음에 태어날 때는 수치선화증권이었지만 얘를 온보드 노테이션을 붙여버리면 선적 선화증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UCP 600에서 말하는 신용장에서 말하는 선화증권 수리 요건을 갖춘 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수치선화증권을 선적선화증권으로 만든 행위가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FCA나 이런 데 보면 인커텀스에 2020에 개정된 것에 보면 매도인이 매수인의 요구에 의해서 선적선화증권을 발행해 줄 필요가 있다. 뭐 그런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인커텀스를 좀 깊게 공부하다 보면 그 내용이 수치선화증권에서 매수인의 요구에 따라서 매수인이 요구하는 건 선적선화증권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죠. 수치선화증권보다는 당연히. 왜? 자기가 구매한 물건이 실제로 선적이 돼서 자기에게 오는 것이 개런티 되는 것이 매수인 입장에서는 너무나 좋기 때문에 매수인 입장에서는 뭐 신용장을 발행한 발행은행도 마찬가지겠지만 매수인 입장에서는 이게 선적선화증권이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수치선화증권이 아니라. 그래서 쉽게 말해서 매수인의 요청에 의해서 매도인이 자신의 운송인과 얘기를 해서 실제 선적이 이루어졌으면 선화증권을 수치선화증권에서 선적선화증권으로 바꾸란 얘기가 인커텀스 2020에 있어요. 2020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FCA 쪽에.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선적선화증권과 수치선화증권 그리고 온보드 노테이션 본선적재 표기와 관련된 내용이다. 자, 그 다음에 고장부 선화증권과 무고장 선화증권이 있습니다. 무고장 선화증권에 대해서 지칭하는 말이 clean BL, unclosed BL이라는 뜻으로 영어 표현을 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선화증권의 비고란에 선화증권의 물품 명세에 대한 비고란에 특별한 아무런 표기가 없거나 아니면 in apparent good order and condition 그러니까 표면상 외견상 좋은 상태이다 라는 표시가 되어 있는 그러한 선화증권을 클린하다. 클린하니까 고장이 없는 거죠. 고장 선화증권이 아니에요. 클린하잖아. 아무 문제 없어요. 클리어해요. 깨끗해요. 아무 문제 없어요. 어떠한 특별한 단서나 어떠한 특별한 조항이 달려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unclosed라는 게 close가 조항이잖아요. 조항도 없어. 단서가 안 달려있어. 선화증권에. 무슨 특별한 이상 현상이나 이상 상태나 외관상 문제될 것이나 특이사항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물품에 명세가 적혀 있습니다. 무슨 뭐 ABC 물건 100톤. 근데 100톤 혹은 ABC 물건 100상자라고 적혀 있는데 100상자 아무런 문제 없어. 상자 다 깨끗해. 100상자 숫자 맞아. 그러면 거기에 특별한 특이사항이나 문제사항을 기재할 이유도 없고 적어 놓을 필요도 없고 문제 삼을 필요도 없다. 아무 그것도 없어요. 그런 거를 클린 BL이라고 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100상자 중에 뭔 상자 하나가 부서져 있다, 파손되어 있다, 없다. 그러면 100상자 중에 상자 한 개가 포장이 파손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그 선화증권에 기재하는 그 물품 명세란의 옆에다가 적어둘 필요가 있어요. 누구 입장에서? 운송인의 입장에서. 이게 왜 그러냐면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운송인이 물품 운송을 해줘요. 뭐 ABC란 물품 100상자를 받았어요. 그래서 선화증권을 발행을 해줄 때 물품 명세에다 ABC 100상자 딱 적었어요. 근데 이렇게 물품을 딱 실제로 100개가 왔는지 세다 보니까 상자 2개가 파손됐어. 그리고 상자 2개가 파손이 되면서 물품도 상한 것 같아. 그래서 100상자 적고 이 2상자는 파손됨이라고 적었어요. 근데 송라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거 뭐 아무 문제 없고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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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뭐 그냥 그 백상자 잘 실은 걸로 적어 주세요 라고 했다 칩시다. 그래서 두 상자 파손됨을 안 적고 그냥 ABC 상자 100개 이렇게 적었어요. 그리고 선화증권을 발행을 했습니다. 선화증권이 유통이 되겠죠. 신용장을 따라가든 주심을 따라가든 뭐 한화음을 따라가든 등등등 해가지고 은행을 통해서 쭉 돌아가지고 매수인 손에 왔어요. 이제 매수인 손에 왔다는 것은 결국에는 선화증권에서 요구하는 물품을, 선화증권에 기재된 물품을 매수인이 운송인에게 제시해서 물품에 대한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자, 물품이 운송을 하고 와서 배를 타고 와서 목적지에, 목적항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매수인이 선화증권을 들고 가서 운송인한테 제시를 합니다. 여기 있는 물품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근데 운송인이 내놓은 걸 딱 보니까 물품 100상자인데 두 상자가 빠그러져 있어. 그러면 선화증권에는 100상자 아무 문제 없음이 적혀 있고 실제로 목적항에 도착한 물품은 100상자 중에 두 상자가 나가 있어. 파손되어 있어. 그러면 합리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 게 맞아요? 운송 도중에 파손됐다고 봐야죠. 그러면 운송 도중에 물품이 파손됐으니까 이건 누구한테 뭐 문제를 물어야 돼요? 운송인 네가 운송 잘못한 거 아니냐? 운송 중에 화물을 보관을 잘못한 거 아니냐? 따져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물건을 실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 근데 운송 도중에 물건이 빠져줬네. 왜 화물을 실을 때 아무 문제가 없었어? 라고 보는 거예요. 매수인 입장에서. 선화증권에 아무런 내용이 안 기재됐잖아. 실제로 물품이 선적될 때부터 문제가 있었으면 선화증권에 두 상자가 파손됨이라고 적혀 있었겠지. 네가 안 적었네. 네가 물품을 처음 실을 때는 네가 물품을 체킹을 했을 거고 그러면 그때 문제가 있었으면 적었을 텐데 안 적혀 있으니까 네 책임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운송인이 그제서야 아니야 매도인이 그때 송화인이 뭐 싸바 해가지고 내가 이거 안 적었어 라고 얘기를 하면 그게 먹힐까요? 그 뭐 운송인을 자기를 디펜스 할 수 있을까요? 충분히. 그래서 매수인이 운송인한테 소송을 걸어요. 너 운송 도중에 운송인으로서 역할을 잘못했으니까 뭐 물어내. 예를 들어서 그런 소송이 들어갔다 칩시다. 그런 소송이. 그러면 그걸 항변을 할 수 있나요? 매도인이 부탁해서 지워줬다. 안 되겠죠, 당연히. 당연히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이 선화증권이란 게 결국에는 제가 이 앞에서 엄청나게 많은 뭐 선화증권의 성질이나 기능을 쭉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채권증권이라든지 뭐 아니면 상한증권이라든지 뭐 처분증권이라든지 뭐 이런 권리들, 이런 요인들, 이런 뭐 어떤 성격, 증권, 뭐 이런 증빙, 뭐 이런 것들을 쭉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국에는 선화증권을 유통이 돼서 선화증권의 정당한 권리권자가 정식으로 그 운송인이 발행한 선화증권을 들이밀었을 때 운송인은 그 선화증권에 기재된 내용 그대로 그 물품을 이 선화증권의 정당한 권리권자한테 인도해줄 의무가 있는 겁니다. 채권이 있는 거예요. 선화증권과의 상한으로 물품을 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종이 서류인 그 선화증권에 권리증권인 그 선화증권에 적혀있는 내용과 실제 물품이 차이가 발생하게 되면 그 차이에서 발생되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은 결국엔 누가 질 수밖에 없다? 운송인이 질 수밖에 없어요. 운송인 네가 제대로 안 적었네. 네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안 했네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이게 가장 큰 이슈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선화증권이 클린하냐, 내용이 적혀있냐, 이 이슈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그러면 은행 뭐 매도인이 됐든 송화인이 됐든 운송인이 됐든 뭐 고지 곧대로 뭐 문제 있으면 문제 있다. 뭐 포장이 잘못됐으면 포장이 잘못됐다. 뭐 개수가 부족하면 개수가 부족하다. 적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또 UCP 600이 문제예요.
UCP 600에서 신용장 통일 규칙에서 신용장을 통해서 대금 결제를 할 때 은행이 신용장 발행은행이나 아니면 뭐 매입은행이나 뭐 상한은행이나 이런 은행들이 서류를 심사를 할 때 선화증권의 수리 요건이 있고 그 선화증권의 수리 요건 중에 가장 필수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선화증권이 어떤 선화증권이어야 된다? 클린 선화증권, 무고장 선화증권이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선화증권상의 비고란에 뭐 이런 뭐 어떤 내용이 적혀 있다 그러면 은행이 그걸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있는 선화증권인 거죠. 야, 이거 그럼 이제 골치가 아파지는 거죠. 자, 매도 운송인 입장에서 절대 실제 선적되는 물품과 종이 서류에 선화증권에 기재되는 내용이 달라질 수 없어. 무조건 해야 돼. 뭐 그렇게 강경하게 나온다고 칩시다. 자, 그럼 송화인 입장에 대봅시다. 수출자 입장에 대보세요. 수출자 입장에서는 신용장 통일 규칙을 충족하면서 그러한 서류를 내가 준비를 해가지고 제시를 해야만 신용장 발행은행으로부터 돈을 받아요. 근데 내가 선적한 물품에 뭔가 뭐 포장이 잘못돼가지고 뭔가 이슈가 발생을 했어. 그래서 운송인이 자꾸 그 이슈를 자꾸 적으려 그래, 비고란에. 그러면 그렇게 적혀 있는 선화증권이 오면 이거는 고장부 선화증권, 파울 BL, 더티 BL, 언클린 BL이 된단 말이야. 이걸 들고 은행을 가면 은행에서 수리를 안 해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그 경우에는 송화인이 매수인한테 얘기를 하든지, 그러니까 수출자가 수입자한테 얘기를 해서 수출자와 신용장 발행은행 혹은 필요하다면 확인은행 간에 신용장의 내용을 바꾸거나 신용장의 조건 변경이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언클린 BL을 받아주겠다. 내지는 아니면 신용장상의 신용장 물품의 명세에 뭐 두상자 파손 내용이 있다. 사소한 경미한 파손 인정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합의가 되어져서 신용장 조건 변경이 들어가거나 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안 그럴 거면 신용장을 쓰지 말든가. 뭐 그런 식으로 딜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냥 이게 운송사는 내용이 있으면 이슈가 있으면 특이사항이 있으면 기재를 할 거라고 말이지. 왜? 그거 안 하면 자기 책임이니까 무조건 한단 말이야. 그거 들고 가서는 은행에서 수리를 안 해줘. 언클린 BL은 안 해줘. 그러니까 그런 이슈가 있어요. 이게 왜 무역 실무에서 무고장 선화증권이 중요한데라고 하면 그 이슈가 있는 거예요. UCP 600의 이슈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집단 선화증권과 그룹 하우스 BL 이게 이제 마스터, 그러니까 이제 집단 선화증권, 혼재 선화증권 이것도 이제 제 말에 잘 안 붙어요. 제 입에. 실제로 실무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다 뭐라 그러냐면 마스터 BL, 하우스 BL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 자, 제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중간에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무역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큰 화물을 싣고 큰 화물을 운송 의뢰하는 사람도 있지만 작고 영세해서 화물 수량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컨테이너 하나를 다 채운다거나 엄청나게 많은 선복을 차지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러다 보니 이걸 뭐 직접 선박회사랑 딜을 해가지고 뭘 한다거나 뭐 자기가 이 물품의 뭐 하역이나 운송 뭐 이런 부분들을 자기가 자기 역량으로 해결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어려운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것들을 일종의 이 수출이 물류 부분을 아웃소싱 하는 거죠. 누구한테? 프라이트 포워더라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별로 선호하지 않는 그러니까 미래 기업인 건 알고 있어요. 무역물류 전공하는 학생들한테도 포워딩 업체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럼 그 포워딩 업체가 하는 일이 도대체 뭔데? 여러 하주들, 여러 수출업자들과 운송업자들 사이에서 중간에서 브로커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게 그러니까 결국엔 자기가 독자적인 어떤 가치를 생산을 해내거나 아니면 어떤 자기가 선박이나 뭐 창고나 뭐 트럭이나 이런 걸 가지고 실제로 오퍼레이팅을 하는 그런 기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포워딩 업체는. 중간에서 딱 연결해주고 이거 물품 받아서 실어주고 실어온 화물을 또 각 하주한테 나눠주고 이런 중간에 딱 브로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기술 개발이나 아니면 뭐 규모의 경제를 실현시키는 투자를 통해서 획기적으로 매출을 올려버리거나 아주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거나 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브로커리지를 먹는 이 산업은. 그러니까 브로커리지를 먹다 보니까 중개수수료인 거죠. 중개수수료이니까 그 마진의 비율이 크지 않아요. 마진의 비율이 크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인건비를 줄일 수밖에 없어요. 어느 정도의 수익을 보장을 하려면. 그러니까 인건비를 줄여야 되니까 어떻게? 너무 다 박봉인 거죠. 포워딩 업체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포워딩 업체를 선호 안 하는 거죠. 근데 포워딩 업체라고 해서 다 뭐 취업을 하면 안 되고 뭐 소위 말하는 조소 기업이고 뭐 이렇게만 봐야 되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거는 뒤에서 제가 항공운송 얘기를 좀 해줄 텐데 프라이 포워더도 잘 살펴보면 알짜 기업들이 있어요. 알짜 기업들이. 예, 그런 업체들의 경우에는 기업의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업의 급여 수준이 중요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예, 대기업이면 뭐해?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월급이 적은데. 예, 그래도 중견기업 이상 정도 되는데 이 기업의 어떤 고잉 컨선, 지속 가능성이 어느 정도 담보되고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도 대기업 못지 않아.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괜찮은 직장인 거죠. 사실은 현실적으로. 그리고 그 직장의 근무지나 소재지가 부산, 울산, 경남 이 지역이라면 에, 고향과 가까운 곳에서 근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찾는 게 여러분들이 취업 준비하는 데 있어서 지금 우리 부경대학교 국제통상학부에 입학을 해서 취업 준비를 하는 학생들 가운데 그런 기업들을 찾는 과정이 조금 필요로 합니다. 물론 뭐 삼성, 현대, LG, SK 같은 대기업을 바라보는 것도 좋죠. 그리고 그거와 관련해서 GPA나 뭐 토익 성적이나 뭐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것도 좋은데 여러분들이 그 직접적으로 소비자로서 만나는 혹은 뭐 한국의 뭐 10대 기업 이런 기업 외에도 여러분들이 어떤 자아를 실현을 하고 어떤 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드는 데 있어서 괜찮은 기업들이 주변에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찾는 게 필요하고 뭐 이 얘기가 좀 샜는데 결국에는 그 프라이 포워들이 하는 일이 이 중간에서 이걸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원래 그 선박 가지고 있는 원래의 운송인이 이 프라이 포워더들, MVOCC들 뭐 이런 사람들한테 발행해주는 선화증권이 마스터 BL이 되는 거고 이걸 가지고 와서 뭐 컨테이너 하나에 대한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고 넓은 선박 전체를 볼 수도 있고 뭐 어쨌든 그렇게 해서 마스터 BL이 나오고 그 프라이 포워더가 일종의 고객들을 유치를 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프라이 포워더가 그 개별 하주들한테 발행하는 그 BL을 하우스 BL 혹은 포워더스 BL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하우스 BL이나 포워더 BL은 주로 뭐 내용이 딱 적혀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주로 하는 양식이나 형식을 보면 국제운송주선인 연맹에서 나오는 그러한 선화증권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부분이 서렌더 BL이 있습니다. 서렌더 BL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서렌더가 포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포기는 과연 무엇일까? 과연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말하는 포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선화증권의 어떤 선화증권 원본 전통을 제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어떤 부분을
포기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서렌더 BL이에요. 원래라고 하면 선화증권 원본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화증권 이렇게 발행이 됐어요. 그럼 이렇게 뭐가 와가지고 여기로 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선화증권 서류가. 근데 선화증권을 서렌더드를 해버리면 여기서 이렇게 안 넘어가도 돼요. 예,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이게 전제 조건이 있는데 송금 방식을 하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수출 대금을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러면 선화증권을 이 원본 서류를 유통시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송하인이 선적항에서 선화증권을 반납시켜 버립니다. BL을 서렌더 해버려요. 예,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물품 선적이 됐죠. 선화증권 원래 나와요. 예, 근데 이 사람이 돈 다 받았어. 수출자가 돈 받은 거야. 수출 돈 받아서 매수인이 그냥 물건 바로 찾아가면 돼. 나는 돈 받았으니까. 수출자 입장에서 돈 받는 게 중요하지 다른 게 중요하겠어요? 예, 그래서 선화증권에다가 오케이, 나 이거 필요 없어. 원본 필요 없어. 어차피 물건 받을 사람은 정해져 있어. 운송이나 여기 적혀 있는 이 사람한테 물건 줘, 라고 얘기를 하고 선화증권을 유통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반납시켜 버리는 거. 예. 근데 이제 운송인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럽지만 어차피 운송인이 운임 받았으니까 목적항까지 가서 물품 내려가지고 찾아갈 사람 찾아가게 하면 되는데 이제 선화증권 그러니까 그 운송인의 미션이 바뀐 거죠. 운송인이 목적지에 도착해서 선화증권과의 상한으로 물품을 넘겨줘야 되는데 그냥 송화인이 딱 얘기를 하는 거야. 수화인 저 사람이야. 저 사람이 오면 저 사람한테 물건 줘? 라고 얘기를 하고 그냥 사라져 버린 거야. 이게 이제 난감하지. 예,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선화증권이 이렇게 있잖아요. 원본이 다 해소됩니다. 원본 다 해소한 다음에 서렌더드라는 도장 이만한 거를 그 선화증권 원본에다가 찍어버려. 찍은 다음에 카피본을 줘요. 카피본. 예, 카피본을 줘서 거기 보면 이제 물건을 받는 수화인 이름이 적혀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이 그 사람한테 이 사본이 날라가든 팩스로 보내든 해서 그 사람 그 서렌더드 된 BL의 수화인이 나타나면 그냥 물건 내주겠다. 이런 식으로 쓰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오늘날에 이 도큐멘트로 쓰이는 선화증권들이 다 이런 형태로 많이들 쓰여요. 예, 왜냐면 제가 앞에서 UCP 600과 신용장을 얘기를 했지만 대금 결제, 무역 대금 결제를 공부할 때 가장 오늘날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대금 결제 방식이 송금 방식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송금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매도인 입장에서는 대금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복잡스럽게 선화증권을 유통시키고 신용장을 이용을 하고 한어음을 발행하고 할 필요 자체가 없어지는 거야. 그러면 나는 돈 받았으니까 나한테 돈 준 사람한테 물건 제대로 가면 되는 거야.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BL을 서렌더드 하는 행위 자체가 오늘날에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운송인이 BL 원본을 회수를 하고 그 BL에다가 서렌더드 도장을 빡 찍고 그것을 카피를 해서 보내든 팩스로 보내든 이메일로 해서 보내든 결국에는 물품이 도착을 하면 운송인이 이 매수인 수화인란에 적혀 있는 이 매수인한테 물품 찾아가세요. BL 제시할 필요 없이 그냥 한번 찾아가십시오 해서 찾아가는 그런 형식으로 사용이 되는 게 서렌더드 BL이다 라는 거죠. 그 다음 우리가 좀 살펴볼 거는 지체 선화증권, 백데이트, 그리고 스테일 BL, 그리고 선일자 선화증권, 백데이트 BL입니다. 요게 조금 두 가지 의미가 차이가 있어요. 지체됐다라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결국엔 다 UCP 600 때문인데 UCP 600 제20조에 그 말이 있습니다. 선화증권 원본이 선적일 있죠. 선적일. 물품을 본선에 적재한 그 날짜보다 21일보다 늦지 않게 은행에 제시되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UCP 600에. 21일이에요. 21일 3주죠. 3주인데 그러면 3주를 넘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수리 거절돼요. 왜 꾸물꾸물 됐냐? 선적하고 나서 3주 동안이나 서류를 제시를 안 하고 뭐 했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외적으로 인정된, 그러니까 이게 스테일 BL 신용장을 개설을 할 때 보통 기본적으로 UCP 600 규정이 저렇기 때문에 스테일 BL을 억셉트를 안 한단 말이에요. 어느 억셉트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억셉트 하겠다라고 하면 돼. 누가? 신용장 발행은행과 신용장 상수익자가 뭐 합의를 해가지고 신용장 조건을 그렇게 정하면 돼. 스테일 BL 억셉터블. 이렇게. 예, 그러면 신용장 조건에 따라서 제시하는 선화증권이 물품이 선적된 날로부터 뭐 3주가 아니라 뭐 석 달 이렇게 걸린 선화증권도 받아들여진다는 거죠. 왜 그런 경우가 필요합니까? 가끔 BWT 같은 보세 창고도 거래, 우리 거의 앞부분에서 얘기를 했죠. 뭐예요? 그 경우에는 물품의 매매보다 뭐가 먼저 이루어져요? 물품의 선적이 먼저 이루어지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 스테일 BL이 필수적으로 사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백데이트 BL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물품이 실제로 선적된 날짜보다 선화증권 발행일이 빠른 경우예요. 그럼 뭔 소리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자, 11월 5일이 있습니다. 11월 5일이에요. 실제 본선 선적을 11월 5일 날 했어요. 11월 5일이 했는데 선화증권 발행 날짜가 11월 1일이야. 아니, 이게 좀 더 리얼하게 하려면, 자, 11월 5일에 실제 선적이 이루어졌는데 선화증권 발행 날짜를 보니까 10월 31일이야. 6일이나 땡겼네? 왜 이러지? 알고 보니까 신용장 조건과 무역거래 조건에서 물품의 선적을 10월 달에 하라고 했나봐. 그러니까 10월 달에 선적했어야 되는데 6일이나 늦게 됐으니까 11월 5일 날 선적됐다는 사실이 기재되면 서로 곤란한 거죠. 수출자가, 송화인이.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실제 물품 선적은 11월 5일인데 서류는 10월 31일자로 발행된 걸로 이제 사기친 거죠. 바꾼 거죠. 그렇잖아요. 예. 제가 앞에서 무슨 얘기를 했어요? 선적선화증권 얘기를 할 때, 선적선화증권이 발행된 날짜가 어떤 것을 의미한다? 물품이 선적배에 본선에 적재된 날짜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선화증권을 실제와 다른 팩트를 가지고 만들어진 거죠. 실제 물품의 선적은 11월 5일인데 가상의 내용을 담고 있죠. 잘못된 허위의 내용을 담고 있죠. 이게 일종의 뭐예요? 사문서, 위조, 사기 뭐 이런 문제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있어요. 잘못된 선화증권의 사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선화증권의 여러 가지 유형 뭐 이런 것들을 살펴봤고, 선화증권의 발행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